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제 아들에게는 저 말고 한 명의 어머니가 더 있답니다. 바로 아들을 출산할 당시 저와 아들의 목숨을 구해준 산부인과 수간호사님이에요. 아마 수간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아들도 세상 빛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있던 시절 남편은 주재원으로 불가피하게 외국에 나가 있던 상황이었고 저는 혼자서 출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혼자서 아이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억지로라도 용기를 가지게 되더군요. 걱정이 많아서 조금만 아이 움직임이 이상하다거나 배에 통증이 느껴진다 싶으면 병원으로 달려가기 일쑤였어요. 그렇게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나날이 걱정이 커지고 예민해지던 저였는데 그런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하루라도 빨리 엄마 편하라고 그랬던 건지 제게 얼른 안기고 싶어서였는지 아들은 예정일보다도 훨씬 빠르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어요. 예정일보다 아직 한참 여유가 있던 시기였는데 갑자기 세상에 나오겠다 확실한 의사표현을 한 아들 덕에 결국에는 아무런 대비도 못한 채 출산을 맞닥뜨리게 되었죠. 멍하니 길을 걷다가 갑자기 와버린 진통으로 저는 그만 길바닥 한복판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도 남들보다 아픈 걸 꽤나 잘 참는 편이고 인내심도 제법 좋은 편이라 내심 자부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출산의 고통은 남다르더군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마어마한 고통에 숨이 그저 턱 막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누군가 쏜살같이 달려와 저를 붙잡고 호흡을 시키는 거예요. 사모님, 숨 쉬어요. 숨 쉬어야 아이도 살아요? 저는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누구인지도 몰랐죠. 그저 딱 내가 숨 쉬어야 아이가 산다는 문장 하나에 정신이 번뜩 들어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을 삼켜가며 호흡만 따라했어요. 그렇게 그분에게 이끌려 병원에 갔던 것 같고요. 사실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았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진통에 이 사고가 완전히 멈추었거든요. 나중에서야 알고 보니 길 한복판에 쓰러진 저를 도와주셨던 분이 근처 병원 산부인과 수간호사님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딱 운도 좋게 산부인과 수간호사가 지나가는 길가에서 제가 진통을 느끼고 주저앉아 버렸는지 아직도 신기합니다. 그분께서는 진통 느끼는 내내 옆에 계시다가 나중에 저희 아들까지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수간호사님께서는 아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그때 딱 엄마 뱃속에서 나오려고 한 것 같다며 똘똘하니 나중에 커서 큰 사람이 될 거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말씀처럼 아들은 정말로 학교에서 1등 자리를 놓치질 않았답니다. 아들이 아주 아가 시절일 때에는 잠들기 전 자주 묻곤 했어요. 엄마, 나는 어떻게 나왔어? 그럼 저도 그때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곤 했었죠. 엄마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답답했나 봐. 약속했던 날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엄마 나 나가고 싶어요 하면서 배를 빵빵 차는 거 있지?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 배가 너무 아팠어. 원래 아가들이 나오려고 배를 찰 때는 배가 엄청 아파. 그래서 길에 주저앉아 있었지. 그때 우리 산부인과 간호사 선생님께서 지나가다가 마침 엄마를 딱 보고 도와주신 거야. 아들도 엄마 뱃속에서 아프지 않게 쏙 꺼내주시고.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엄마는 아직도 그날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 아들은 이 이야기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크는 내내 아들이 물어볼 때면 언제나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답니다. 수간호사님은 거의 제 아들의 존경하는 인물이 되어 있었고 아들의 꿈은 의사 선생님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꼭 산부인과를 지원할 거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하고 다녔고요. 매년 스승의 날이면 수간호사님께 편지를 써서 보내드리며 아들은 기나긴 학창 시절이 지나갈 동안 한 번도 꿈이 바뀐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수간호사님 덕분에 의사 아들을 두게 되었죠. 아들이 마침내 전공의가 되던 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랑 수간호사님이 나 의사 만들어준 거예요. 출산은 원래 두 사람의 생명을 동시에 살리는 일이라서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산부인과가 가장 뜻깊고 보람찬 과인 것 같아. 내겨울 다른 아가들과 엄마들도 우리 엄마처럼 평생 못 잊을 기억으로 남을 테니까 그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남게 도와주고 싶어. 얼마나 보람차. 힘들 때는 자기 탄생 비하를 떠올리며 초심으로 돌아갈 거라고 웃으며 말하던 아들은 그렇게 진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되었어요. 10년 가까운 세월을 병원에서 보내며 때로는 산모들에게 머리채도 잡히고 때로는 가슴 아픈 일들도 종종 겪었지만 원체 어릴 적부터 꿈꿔온 일이라 그런지 힘들어하면서도 잘 버텨냈어요. 간절히 원하는 아가를 오래도록 기다리다 찾아온 산모의 아이를 출산하게 된 날이면 참 뿌듯해하며 집에 와 자랑을 했고 아이를 잃은 산모를 진료한 날은 한없이 속상해하며 돌아오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10년을 꼬박 일만 하고 지내던 아들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 여자를 데려왔답니다. 다행히 며느리 될 사람은 참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신중한 성격인 게 눈에 보였어요. 그 친구도 아들처럼 의대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체력적으로 많이 약하게 태어나서 잔병치레가 많았고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전공의 시절을 오래 버티지 못했다더라고요. 하지만 머리가 좋으니 금세 다른 공부를 해 또 다른 적성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아들 말로는 며느리 될 아이가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탓에 그 고충을 잘 안다며 자신의 힘든 부분을 잘 이해해주고 배려해준다며 참 고마워했어요. 똑똑한 친구이기도 했고 배려심도 있구나 싶어 둘이 잘 만났구나 안심이 되었죠. 그렇게 서로 이해도 하고 배려도 하고 밥벌이도 걱정 없이 무탈하게 잘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6개월 정도였을까요? 너무 좋아 죽겠다며 금방 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며느리도 아들도 전부 바깥일하느라 집에서 밥해 먹을 시간도 없을 테니 저는 간간히 신혼집에 반찬을 해다 주곤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신혼집에서 모르는 사람들을 마주치기 시작했죠. 가정부를 쓰나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정부를 하기엔 나이가 꽤 젊었고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 정도 되더군요. 두세 명이 가정부를 쓸 만큼 넓은 집은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이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개어두는 그런 소소한 집안일도 하는 듯 보였고 어쩔 때는 김장까지도 담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마주치면 본인을 정식으로 소개한다거나 반가운 인사말 하나 건네지 않고 그저 무뚝뚝하게 말없이 일만 했고요. 갈 때가 되면 인사만 꾸벅하고 나가는 겁니다. 말을 붙이자니 기분들이 썩 좋아 보이지도 않고 저도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그 사람들에게 말 한 번을 붙이질 않았어요. 일하면서 힘드니 그런가 보다 했고 저도 신혼집에 오래 있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반찬만 냉장고에 얼른 넣어두고 나오곤 했던 터라 그 사람들에 대해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왕 타인의 집안에 들여야 하는 일이라면 살가운 사람을 쓰는 게 좋을 텐데 일을 잘하나 하는 정도의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아들 내외 일이니 세세하게 묻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일일이 캐묻지는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집을 나섰는데 제가 들어올 때쯤 집을 막 나갔던 여자 둘이 분을 못 이겨 씩씩대며 건물 앞에서 침을 뱉는 겁니다. 분명 저와 마주쳤을 때는 조용히 90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지나쳤는데 불과 몇 분 사이에 그 사람들의 태도가 뒤바뀐 게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죠. 침을 뱉은 뒤에 그들 중 하나가 하는 말을 듣고 나서야 그동안 집에서 마주쳤던 모르는 얼굴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미친 인간, 한여짓도 적당히 시켜야지.
우리가 아주 자기 시녀인 줄 알고 하다 하다 이제 화장실 청소까지 시키네. 점점 부려먹는 게 더해. 내가 진짜 내 남편 때문에 참는다. 어휴, 산부인과 교수란 사람이 왜 저런 미친년이랑 결혼을 한 거야. 자기 와이프가 저러는 거 알긴 한데 처음 연락 왔을 때 받지를 말았어야 했어. 그러니까요. 남편 얘기 들어보면 그분은 환자한테도 잘하고 후배들한테도 잘한다고 대단하다고 그러던데. 아무래도 와이프가 그 못돼 먹은 성격으로 남편도 잡고 사는 걸 수도 있죠. 아휴, 누가 이런 갑질 좀 확 터트려주면 좋겠어요. 진짜 언제까지 이래야 돼. 남편 보고 그만두라 할 수도 없고 미치겠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순간 너무나 당황스럽더군요. 세상에 제 앞에서는 참하고 늘 조용조용하기만 하던 며느리가 병원 내에 있는 다른 후배 의사들 아내 모임을 만들어 갑질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저는 거기까지 듣고 당장 두 사람을 쫓아갔어요. 사건을 제대로 들어보기 위해서요. 두 사람은 제가 듣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 제가 나타나니 사색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그 집 시어머니라 소개하며 자세한 자초지종을 물어봤죠. 그 사람들은 보복이 있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면서도 제가 시어머니라 그런지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며느리가 처음에는 남편 밑에서 함께 고생하는 병원 의사 선생님들에게 고맙기도 하고 사내 친목 도모 겸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챙기고 싶다고 연락을 보내왔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가 연락처를 받아낸 핑계도 아주 가증스러웠어요. 아들이 연차가 쌓이며 아래로 후배인 의사들이 생기던 시점에 저들을 부려먹을 생각을 마치 후배 챙기는 따뜻한 마음씨로 포장하며 후배 부부들의 연락처를 물어봤다더군요. 그런 줄로만 알고 아들은 연락처를 넘겨주었대요. 처음 며느리의 연락을 받은 그 아내들은 종종 며느리가 만남을 주선할 때면 나가서 함께 차도 마시고 곧 태어날 아이들의 유치원이라든지 교육을 위한 정보도 교환하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친목을 도모하며 서로의 집에서도 몇 번 만났다고 해요.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날이 갈수록 저희 집 며느리가 점점 자신들에게 이상한 걸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그러는데 혹시 세탁소에서 자기 남편 세탁물 좀 찾아다 줄 수 있겠냐? 마트에 간 김에 자기 것도 몇 가지 사다 줄 수 있겠냐? 그때 자기 집에서 먹었던 그 반찬 맛있었는데 조금 해다 줄 수 있겠냐? 자꾸 생각이 난다라는 것처럼 무언가 거절하기엔 애매하고 사소한 부탁들이었죠.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일들을 부탁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남편의 직장에서 상사 위치에 있다 보니 딱 잘라 거절할 수 없어 몇 번 부탁을 들어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거의 대놓고 집안일을 맡기더라는 겁니다. 신도시에서 알아주는 제법 큰 병원이었고 좋은 처우받으며 멀쩡히 회사 다니고 있는 남편을 생각해서 이런 일로 뒤집어 엎었다가 불이익이라도 생기면 아쉬운 쪽은 본인들이니 하는 수 없이 돌아가며 한두 번씩 일해주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의사 남편 내조한다 생각하며 넘어간 게 벌써 몇 달째라는 거였어요. 묵묵히 새 생명 받아내며 사람 살리는 일은 아들이 다 하고 있었는데 그런 아들의 권위를 이용해 자기 혼자 온갖 걸 누리다니요. 더욱 화가 나는 건 아들은 며느리가 그러는 줄 꿈에도 모른 채 같이 욕먹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의사 아들을 두었지만 저도 단 한 번 생각해 본 적 없는 그런 파렴치한 생각을 며느리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갑질이라니 자칫하다간 아들 병원 일에까지 문제가 퍼지겠구나 걱정이 되었죠. 제게 이야기해준 그 사람들은 자기 남편이 병원에서 안 좋은 일이라도 당할까 걱정을 하며 자기들이 말한 건 절대 비밀로 해주시라 신신당부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며느리가 도대체 얼마나 이 사람들을 들들 볶아댄 건지 제 앞에서 참하던 그 모습이 과연 진짜였는지
며느리 인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말했는지 알 턱이 없도록 저는 그 일이 있고 난 후 며칠 뒤에서야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 엄마가 요전에 반찬 해다 주러 너희 집에 들렀다가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너 혹시 너희 신혼집에 병원 선생님들 아내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 알고 있었니? 제 물음에 아들은 당연히 금시초문인 듯 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랑 같이 종종 만난다던데, 그 모임 아니에요? 아이고야, 얘.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네 아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그 모임이 네가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아이, 자칫하면 너 뒤에서 말 나오거나 일이 커질 것 같아서 먼저 이야기한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네가 직접 확인해 봐. 아무래도 새아가가 네 아래 후배 선생님들 부인들 데려다가 집안일을 좀 시키는 것 같아. 내가 네 병원 후배 선생님들 부인이라는 사람들을 집에서 마주쳤어.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어쩌다 듣게 됐는데 갑질 비슷한 걸 하는 것 같더라. 이게 사실이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혹시 모르니 며느리가 만들었다는 그 모임 모르는 척하고 새아가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 내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나중에 일 터지더라도 대처가 될 테니까. 며느리 말만 듣지 말고 꼭 제대로 알아봐. 단 한 번도 며느리에 대해 나쁜 소리 안 턴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 아들도 이상한 눈치였는지 알겠다며 걱정 말라 했어요. 자신이 다시 제대로 물어보겠다며 그날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서 얼마 안 가 결국에는 제가 우려하던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새로 병원에 들어왔던 젊은 선생네 아내가 기어코 우리 며느리의 그런 짓을 참지 않고 전부 터트려버린 거예요.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며느리가 행했던 갑질을 비롯해 며느리가 보냈던 문자 내용들까지 캡처되어 상세하게 올라가 있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말투만 교양 있는 척 했을 뿐 문자 속의 분위기는 거의 하인 부리듯 남에게 집안일 시키는 게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사실 이야기만 전해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하던 중이라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며느리를 추궁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조심스레 확인해 보라 했던 건데 그 문자 내용들을 읽고 나니 제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더군요. 덕분에 병원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제서야 참고 있던 다른 부인들도 지금이 아니면 이야기 못하겠다 싶었던 건지 하나둘 입을 열며 며느리의 갑질 행태들을 고발했고 일은 점점 더 커졌죠. 다행히 병원 내에서 아들은 쌓아온 이미지가 있다 보니 며느리가 아들 몰래 벌인 행동들인 걸로 다들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아들은 잔뜩 화가 났어요. 제게 전화를 받았던 날 아들이 며느리에게 그 모임에 대해 슬쩍 물어보았는데 며느리가 글쎄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요새는 서로 집안일도 조금씩 도와주고 있다고 새까맣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자기 몰래 뒤에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도 모자라 자신에게 거짓말까지 했다며 배신감과 자신을 바보 만들어버린 듯한 아내의 행동들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들은 20년 가까이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겠다. 우리의 신뢰도 깨졌으니 당분간 얼굴 보기 힘들 것 같다며 집을 박차고 나오려고 했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아들을 붙잡으며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다더라고요. 사람이 한 번 실수할 수 있지 않냐. 내가 미쳤었던 것 같다. 자신이 의사가 되지 못했던 한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풀고 있었던 것 같다. 가서 그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오겠다면서요. 결국 마음이 약한 아들은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며 그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오라고 했답니다. 며느리는 의사 남편 잃는 게 두려웠는지 지금까지 부려먹어대던 후배 의사들 부부에게 한 곳 한 곳 찾아가 사과를 했나 보더군요. 다행히 저희 아들이 그동안 각 후배 의사들을 잘 챙겨주며 쌓아둔 관계 때문인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던 그 사건도
그렇게 덮이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아내의 흠을 덮고 함께 살아가기로 한 이상 제가 어찌할 도리가 있었겠어요. 부부의 연을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아들의 심정도 100번 이해가 가 별말하지 않았어요. 비록 저나 아들 모두 며느리에 대한 마음은 조금 달라졌지만 저희 모자는 그 일이 마무리된 이후로는 다시 입에 담지 않고 그저 별일 없는 듯 이전처럼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앞에서 보여주는 예의 바르고 참해 보이는 모습들도 의심스러웠지만 티를 내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도리어 며느리가 벼랑간 집으로 찾아와 그때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비아냥거리는 투로요. 어머니,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 말고 저랑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당사자인데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으셨잖아요. 제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그런 뒤에 그 사람이랑도 이야기해야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시면 그때 가서 말씀을 하셔야지. 중간에 저는 쏙 빼시고 아들한테 쪼르르 가서 이르시다니요. 다음에는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맘만 먹으시면 저희 부부 사이 이간질도 하시겠어요. 저 조금 무서워요. 자기를 쏙 빼놓고 이야기한 게 서운할 수는 있겠다. 가만히 듣고 있자니 마지막 비아냥거림이 무척 거슬리는 겁니다. 처음 인사하러 올 때와는 참 많이도 달라졌구나. 이제 슬슬 본성을 드러내는 건가? 의사랑 결혼하려고 아주 감쪽같이도 속였구나 싶어 며느리가 너무나 괘씸했어요. 그 일을 꼬투리 잡아 두고두고 뭐라 하지도 않고 오히려 제 흠을 덮고 넘어가 주기로 한 것만도 감사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었죠. 생각을 해도 단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저 역시 더 이상 오냐오냐 듣고만 있지 않았어요. 결국 그 문제는 네가 잘못한 일 아니었니? 웬만한 간 크기로는 버릴 수가 없는 일을 벌렸잖니. 그렇게 간도 큰 네가 벌인 일을 너와 단둘이 이야기한다고 해결될 일이었으면 애초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기 전에 해결이 되었어야 맞지. 적어도 나는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네가 갑질을 한다 했을 때 완전히 그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다. 그 사람들 말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니 아들한테 다시 확인해 보라고만 이야기했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잘못된 사실일 수도 있으니. 그러게 남편이 물었을 때 거짓말하지 말지 그랬니? 그랬으면 조용히 해결되었을 게다. 다음에 그러지 않아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지. 내가 또 아들한테 괜히 걱정되어서 네가 벌인 일을 물어보는 일이 아예 없어야 하지 않겠니? 내 아들은 그래도 너랑 다시 잘 지내보려고 노력 중인 것 같은데 너는 어째 반성한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시어미한테 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런 말투에 이런 태도라니. 나야말로 걱정되고 무섭구나. 어머니, 그 얘기는 제가 잠깐 허영심에 실수한 일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부 사이를 그렇게 먼저 가르쳐서 아들이랑 이야기하시는 거 도가 지나치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러고 다닌 거 얘기하시면 헬리콥터 맘이라고 욕 들으실까 봐. 저는 순전히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영심에 실수한 거라니. 그렇다면 천만 다행이구나. 다시는 그럴 일이 없을 테니. 그리고 그게 왜 너희 부부 사이의 일이니? 네가 한 짓이 내 아들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사회적 지위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는데 말이다. 너와 내 아들은 피 하나 섞이지 않은 남남이지만 우리는 피로 이어진 사이야. 너희들이 법으로 묶였어도 전륜이라는 게 있다. 내가 그날 일을 빌미 삼아 너희들 결혼 생활을 뒤집어 엎고 당장 집에서 내쫓지 않은 건 순전히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기 때문이지. 내가 널 아꼈기 때문이 아니란다. 주제 파악하고 말과 행동 거지를 좀 조심하렴. 용건 끝났으면 그만 가봐라. 피곤하구나. 며느리는 집을 나서기 전에 자신이 버릇없게 말씀드리려던 건 아니라며 오해하시지 마시라는 인사말과 함께 돌아갔지만 제가 혹여나 자기 남편에게 또 이야기를 할까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이로써 며느리와 내 사이는 끝이겠구나 싶었던 대화였죠. 결국 병원 의사 모임에서 사과한 것도 가짜였겠구나 싶더군요. 그나마 저희 아들은 무서워하고 조심하니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며느리를 바로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 언제 한번 날 잡고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일이 너무 많이 터졌고 머리가 복잡할 테니 시간이 좀 지나면 이야기해야지 하며 속으로만 묻어두고 있었죠. 그러던 중 아들은 그때의 일도 어느 정도 잘 마무리되었고 당분간 조용한 곳에 혼자 내려가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바빠질 텐데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쉰 적이 없었다면서요. 아들 역시 저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고는 있었지만 그 사건 이후로 무언가 생각이 많아져 보였어요. 생각해보면 가끔 밥을 먹으러 와서도 멍 때리는 일이 잦았고 종종 머리가 복잡한 듯 한숨도 쉬며 정신이 어디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 같을 때가 있었거든요. 나도 이런데 정작 제 속은 얼마나 복잡하고 쓰레일까 싶어 괜히 골치 아픈 일 하나 더 얹지 말자 하는 생각으로 며느리 이야기는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낚시를 좋아했던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와 낚싯대를 찾길래 오랫동안 묵혀만 두었던 낚시용품들을 꺼내주며 종종 이렇게 쉬는 날도 가지라 하니 아들은 그렇지 않아도 병원에 휴가를 냈다더군요. 당분간 혼자 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요. 아시는 분이 추천해 주신 낚시 명소가 있다며 작은 섬에 들어가 며칠 좀 쉬다 오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 역시 지금껏 제대로 쉰 적도 없이 고생했는데 잘 되었다며 잠시 추스르고 휴식기를 좀 가져보라 토닥여주며 아들을 보냈죠. 그렇게 제 아들은 홀로 낚시를 떠났고 얼마 뒤 비가 무섭게 내리던 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려요. 의사 선생님이 되겠다고 어린 시절 착실하게 공부만 하느라 다른 아이들처럼 제대로 놀아본 시간도 얼마 없었고 의사가 된 이후에는 실력을 키우겠다 악착같이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던 아들이었어요. 비록 좋지 않은 사건으로 인한 휴가였기는 해도 정말 오랜 시간 고생하다 어떻게 얻은 소중한 휴가였는데 그 시간 얼마 보내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가버린 게 아직도 사무치게 가슴이 아픕니다. 휴가 제대로 보내고 오라고 일부러 연락도 잘하지 않았는데 그 탓에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도 몰랐어요. 하루를 그냥 보내고 사고가 난 지 이틀째에서야 사실을 알게 되었죠. 퉁퉁 불어 여기저기 상처 나 있는 채로 누워있던 대답 없는 저의 아들을 마주하고 몇 날 며칠을 사무치게 울기만 했어요. 부모를 먼저 보낸 자식은 어찌저찌 살아가도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 제정신으로 못 산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딱 맞았어요. 발인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3일을 내내 울어 눈물도 안 나오더군요. 마음만 미어져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몇 시간을 멍하니 허공만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라는 아이는 제가 그러는 동안 뭐가 그리 바빴는지 한 번도 절 찾아오지 않더군요. 사실 아들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게 슬퍼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조문객들이 오면 그때 한 번씩 보란 듯 울음을 쏟아냈고요.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여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며느리에 대한 원망이 커갔죠. 며느리가 그런 사고만 치지 않았더라면 괜히 아들이 낚시를 한다느니 휴식을 가지겠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낚시하겠다 외딴 곳으로 갔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었을 테니까요. 아들의 부고 소식을 듣고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당장이라도 소리치며 장례식장 밖으로 쫓아내고 싶은 걸 내내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어코 제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아들 내외 집에 있는 내 아들 짐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장례식 내내 저를 챙겨주었던 친한 친구에게 부탁해 함께 아들 내외 집으로 같이 갔고
함께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며 이런저런 추억을 되새기고 있는데 며느리라는 게 어느샌가 방문 앞에 서서 앙칼지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기요, 남의 물건 함부로 손대지 말고 나가주세요. 처음에는 저를 도와 짐을 정리해주던 친구에게 소리를 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 얼굴을 보니 그 시선이 저를 향해 있더군요. 내가 어떤 심정으로 자기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참고 있는 줄도 모르고 시건방지게 나오니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누누이 말했지. 여기에 남은 너 하나밖에 없다고. 내 아들이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말을. 너는 양심이라는 게 없니? 죄책감이란 걸 못 느껴? 더욱더 막말을 퍼붓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들 방에 널려있는 아들의 사진을 보니 그 아이가 아직도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더한 말을 차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날이 선말들을 집어삼키며 고인 앞에 두고 목소리 높이지 말자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한술 더 떠 비아냥대는 겁니다. 피차 서로 맞지도 않는데 이 사람 때문에 견디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지긋지긋한 인연 끝내죠. 제가 말했죠? 어머니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있는 건 다 아내인 제 소유이고요. 말 그대로 어머니는 빈털털이라고요. 능력도 없이 꼬장꼬장한 노인네를 제가 맡을 이유는 없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시던 아들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고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소유주는 저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이제 제 집에서 나가주시겠어요? 저는 짐 보관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남도 아니랍니다. 악랄한 것이 아들이 죽고 나니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아들 낚시 보내기 전에 붙잡아다 앉혀놓고 저거 본색을 다 이야기해주며 빨리 이혼을 시킬 것을 하며 후회가 되더군요. 차마 웃고 있는 내 아들의 사진 앞에서 사람 같지도 않은 저것의 머리채를 잡을 수도 없어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어요. 내가 내 새끼 보내고 정신 못 차리는 사이 며느리가 모든 걸 정리했나 보더라고요. 아들이 마련한 집, 그간 벌어놓은 모든 재산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 저렇게 떵떵거리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저는 아들의 사진이나 생전에 쓰던 노트 같은 유품을 품에 안은 채 쫓겨나다시피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도 한참을 그저 아들 사진만 바라보다 쓰다듬다 울다 쓰다듬다 울다만 반복했습니다. 사진을 보며 말도 걸어보곤 했어요. 괜히 그러면 아들이 꿈에라도 나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디로 가면 될지 알려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장례식이 끝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몇 년 만에 수간호사님께서 연락을 하신 거예요. 저희 아들에게 통 소식이 없자 선생님께서 아들 병원으로 전화를 해보셨답니다. 그렇게 병원을 통해 저희 아들의 부고 소식을 듣고는 제게 어디냐고 물어보셨고 지금 바로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몇 시간 뒤 지방에서 올라온 수간호사님 얼굴을 보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나와 현관 앞에 주저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아들 이름을 부르며 울었죠. 아들 사진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수간호사님 전화를 받았기 때문인지 꼭 아들이 제 엄이 불쌍해서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 같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다가 진정을 하고 나니 수간호사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나 아팠던 거예요? 몸이 많이 안 좋았던 거예요?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갈 만큼 아프면서 일을 했을까? 어머니 속은 어떠시겠어요? 아휴. 사고사라서 정확한 원인을 아직 말씀드리기 전이었고 다들 말을 아끼는 분위기라 수간호사님은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 이유를 자세히 모르셨을 텐데 뭔가 다른 이유를 알고 있기라도 한 듯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곧 떠날 사람처럼 굴더니 아파서 그랬던 거구나. 의료원 곧 있으면 다 지어질 텐데
그거라도 보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걔 마지막 꿈이었어요. 거기에 내 자리하고 엄마 자리라고 이사 직책까지 만들어 뒀거든요. 엄마 집까지 지어놓았는데 제 엄마 노후만 걱정하던 효자였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세워놓은 계획들 이제 시작인데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그래도 어찌저찌 제 원하던 건 전부 다 마무리해놓고 갔네요. 엄마 고생하지 말라고. 불쌍한 것, 기특한 것. 아휴, 그래도 그렇지 젊은 나이에 불쌍해서 어떡해. 수간호사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의료원이며 이사 자리, 제 집이라니.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들은 아파서 떠난 게 아니에요. 빗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런 사고사라 아마 어디서 이유를 못 들으셨을 텐데 그게 다 무슨 소리신지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제 집이라니요. 아들이 뭘 계획했다는 말씀이세요? 천천히 좀 더 자세히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제가 여쭤보니 수간호사님께서는 아들이 사고사로 떠난 사실에 한 번 더 놀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아직 아무 말도 듣지 못했냐며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지방에서 뭘 계획하고 있는지 어머님께 전혀 말을 안 했나 봐요. 아이고, 나중에 일이 잘 마무리되면 이야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나 보네요. 저런. 그런데 하필 이런 사고가 나서 저라도 알고 있었으니 다행이에요. 수간호사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알고 보니 아들이 지방에 오래된 의료원을 사두었다더라고요. 저는 그저 아들이 지방 의료원에 봉사 가는 걸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앞으로의 일생을 아예 그곳으로 내려가서 보낼 생각을 한 것 같더군요. 아들이 종종 제가 있는 지역으로 내려와 그쪽 지역 의료원에서 봉사활동 하던 건 알고 계시죠? 의료원이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더라고요. 아들이 봉사활동 올 때면 저를 늘 만나고 갔는데 그 의료원을 사고 싶다고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문 닫을 뻔했던 의료원을 아들이 사준 덕분에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어머니도 곧 이사님 자리로 부를 거라기에 저는 어머님도 지금쯤에는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갑질 문제로 사고를 친 이후 의료원 봉사를 가는 주말이 잦아진 줄로는 알았지만 그저 마음이 심란해 기분 전환할 겸 다녀오나 보다 했어요. 알고 보니 수간호사님과 둘이 의료인으로서 많은 대화를 나누며 지내며 아들이 새로운 꿈을 키웠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의료원을 매입하게 되었던 거였어요. 지금 일하고 있는 큰 병원에서 자신만의 재산을 불리기보다는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방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진료도 봐주고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의료인들과 각종 의료 지식도 공유하며 베풀고 봉사하며 사는 꿈을 꿨던 거예요. 아들은 아예 그곳으로 내려가 살 생각을 하던 찰나 의료원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말에 20년 가까이 일하며 모았던 돈을 전부 털어서 그 의료원을 사들이고 남은 돈으로는 근처에 제 집을 마련했다 했어요. 제 집이 완공되면 그때 자신이 계획했던 일들을 설명해주며 어머니에게 함께 내려가자고 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수간호사님은 곧 완공될 리모델링 중인 의료원과 제 집 사진까지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아들의 꿈을 선생님과 제가 이어가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죠. 아무리 생각해도 수간호사님은 정말 하늘에서 아들이 보내준 게 맞는 것 같았답니다. 그렇게 수간호사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시고는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셨고 저 역시 의료원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살기 위해 서울살이를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는 볼 일 없다는 듯 제게 폐악질을 부리던 며느리가
그로부터 며칠 뒤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표독스럽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 얼굴에는 상견례 때나 봤던 상냥함을 띄우고 찾아왔는데 그 모습이 무척이나 소름 끼치고 영락없는 간신배 같았어요. 보아하니 제 아들의 명의로 된 통장과 도장을 챙겨 은행에 다녀온 듯 했습니다. 물론 텅 빈 통장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었죠. 모아놓은 돈은 전부 그 의료원과 제 집에 들어갔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모아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니 무언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고 제가 재산을 빼돌린 것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를 은근히 떠보려고 찾아온 거란 속내가 훤히 드러났죠. 어머니, 저희 그이가 병원에서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이 단 한 푼도 남아있지를 않아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통장에 단 한 푼도 남아있지를 않다고요. 혹시 누가 재산을 전부 빼돌린 것 아닐까요? 어머니는 아들 재정 상태가 이런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 어디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는 갑자기 마치 저와 본인이 한편인 듯 저를 걱정하는 투로 이야기하는 며느리가 정말로 뻔뻔하고 가증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며느리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아예, 그게 무슨 말이니? 내 아들 재산을 빼돌리려던 건 너 아니었니? 네가 본 그 재정 상태가 믿기지 않았나 본데 네가 본 그대로야. 네 말대로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아, 빚은 조금 남았겠구나. 내 아들이 그동안 일하며 고생해 번 돈 전부 모아 지방의 의료원에 매입했거든. 의료원 이사 자리까지 내게 남겨두었단다. 그런데 거기 너를 위한 자리는 없더구나. 너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야. 이제 누가 남인지 제대로 알겠니? 너는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네가 내 아들에게 남아있는 어마어마한 빚은 감당할 수는 있고 능력 없고 피도 안 섞인 너를 내가 맡아줄 거라 생각하고 찾아온 건 아니겠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빚이라뇨? 의료원이라뇨? 아니,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입 싹 닫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계셨던 거냐고요? 제가 며느리로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가족인데. 며느리와 인연을 끊기 위해 저는 아들이 의료원에 매입하면서 큰 빚을 졌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돈만 보고 했던 결혼이니 돈이 걸린 문제에서 본인이 피해를 볼 것 같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내뺄 족속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거야 내 아들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지. 우리가 가족이었니? 나는 네가 나를 남이라 하기에 우리 인연 그렇게 끊었다고 생각하고 정리했다. 난 그래도 너를 조금은 믿었다. 네가 갑질을 했다고 사람들이 내게 이야기했을 때도 나는 그 사람들을 완전히 믿지 않았어. 오히려 아들한테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며 신중하게 다시 확인해 보라 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애진작에 너는 이혼당해서 벌써 나랑은 아무것도 아닌 사이였을 게다. 사별해서 이혼을 못하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해. 그리고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네가 감히 내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라. 나야말로 짐 보관해주는 사람이 아니란다. 내 아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너. 네가 유일한 짐이고 납니다. 상냥한 척 나한테 뭐라도 빼먹을 생각으로 들러붙었나 본데 나한테는 빚밖에 남은 게 없으니 얼른 다른 돈 많은 남자 찾아 재혼할 생각이나 해라. 안 그랬다간 그 빚을 너도 같이 갚아야 할 테니까 내 말 허투루 듣지 마라.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말고 썩 꺼져. 저는 며느리가 저를 내쫓을 때 했던 말들을 그대로 다시 돌려주며 황급히 주방에서 소금을 가져와 그 애를 집 밖으로 내쫓으며 소금을 뿌려댔어요. 뭐라도 뺏어 먹으려 왔겠지만 빚 말고는 남은 게 없다고 했으니 아마 더는 찾아올 것 같지 않았죠.
그렇게 돈만 밝히던 며느리와의 인연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함께 빚을 갚기는 죽어도 싫었는지 서둘러 이사를 가버렸고 들리는 소문에는 재혼을 한 것 같다더라고요. 이제 제게 남은 건 의료원과 아들이 남긴 집뿐이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과 아픔은 여전히 생생했지만 아들을 두고두고 기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분명했죠. 아들 이름으로 세운 의료원에서 아들의 이름이 잘 남을 수 있도록 알리고 빚을 내는 일 말이에요. 자식 먼저 떠나보낸 어미가 세상에 남아 많이 슬퍼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오래 슬퍼할 틈도 주지 않으려 그렇게나 막중한 책임을 주고 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늘에서 늘 아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도 수간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아픈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어요. 늘 아들의 이름을 더욱 오랫동안 빛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요. 공기 좋고 한적한 이곳에서 일상을 보내다 보니 왜 아들이 이곳에서 제 집과 노후를 마련해주고 싶어 했던 건지 그 마음을 알 것만 같아요. 며느리라는 아이 때문에 아들을 허망하게 보낸 것 같아 여전히 속이 쓰리지만 그래도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세상 살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의료원에서 아들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살아가는 한 우리는 여전히 이어져 있다는 것이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제가 어떻게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고 아들이 남겨준 생을 얼마나 값지게 살다 왔는지 들려줄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의 남은 시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답니다. 남은 시간 소중히 여기시며 가족분들과 하루하루 행복한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